예수의 잃어버린 세월, 티베트로의 탐험 여행. 1923년 로에리치 일가는 두 명에 대한 끝없는 사랑과 동방세계가 그들을 위해 쥐고 있었던 숱한 비밀들에 이끌려 4년 반 동안에 걸치는 웅대한 여행을 시작했다. 탐험대는 니콜라스와 그의 아내 헬레나, 그리고 그의 아들 게오르게, 과학자였다와 몇몇 유럽인들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작은 아들인 스비아토슬라프, 미술가였다와 티벳 문화학자인 밍규르 도르제, 또 중간에 잠시 여행을 함께했다. 그들은 시킴, 인도, 카스미르, 라닥, 티벳, 중국, 몽고 및 러시아를 두루 거치며 여행을 계속했는데 그들의 여정은 한마디로 중앙아시아를 일주한 것이었다. 물론 미술가로서 아시아에 대한 열망을 예술작품으로 옮겨보고 싶었다. 로에리츠는 그의 여행일지를 토대로 쓴 아시아의 심장, 하드 오브 아시아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다. 그러나 나는 내가 받았던 모든 예술적인 감명들과 틈틈이 그려놨던 스케치들을 언제쯤에나 그림으로 완성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조차도 가늠하기가 어려웠다. 아시아가 부여받은 혜택들이 너무나도 풍부했기에 아시아나 그 밖의 다른 나라들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으려면 실제로 그런 곳들을 찾아가서 자기 눈으로 직접 보고 그곳의 경치를 스케치하거나 하다못해 감상이라도 몇 줄 적어두어야만 문헌이나 박물관을 통해서 얻어진 지식만 가지고는 실감나는 정경을 묘사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확신감이라는 이 신비하고도 불가해한 창조적 특질은 끊임없이 실질적인 개념들을 축적하는 데서만 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산은 어디에서나 산이고 물은 어디에서나 물이며 하늘은 어디에서나 하늘이고 또 사람도 어디에서나 사람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아프스 산을 바라보며 히말라야의 경치를 그리려고 한다면 무엇라고 분명히 꼬집어 말할 수는 없어도 어딘지 모르게 확신감이 부족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탐험은 예술적인 목적 외에도 중앙아시아에 산재한 고대 유적들의 위치를 밝혀내고 또 그곳에서 행해지는 종교와 교리의 현 상태를 고찰하며 민족 대이동의 자취를 알아보려는 목적으로 계획됐다. 탐험의 목적은 충분히 달성됐다. 오랜 탐험 여행 기간 동안 로에리치 일가와 서부와의 연락은 완전히 두절됐다. 그러나 마침내 1928년 5월 24일 오랜 연락 두절 끝에 한 장의 전보가 유역으로 날아들었다. 독자 여러분들은 이 간단한 전보문에서나마 여행의 풍치를 느낄 수 있으리라. 로에리치 탐험대는 무수한 역경을 거친 뒤 히말라야에 도착함으로써 중앙아시아에서의 대탐험 여행을 끝마치고 다수의 예술적, 과학적인 성과를 거둔 이미 수차에 걸쳐 뉴욕으로 그림들을 발송한 몽고에서 발송한 마지막 그림들도 무사히 도착했으리라 기대함. 불교에 관해 여러 가지를 고찰했습니다. 탐험 여행은 1924년에 시킴에서 시작하여 펀잡, 카시미르, 라닥, 케라코름, 고탄, 카시가르, 케라시아르, 우rum치, 이르티시, 알타이 산맥, 오이롯 지방, 몽고, 고비 사막, 칸스, 차이담, 티벳 등지를 거쳐 평화로운 미국기가 중앙아시아를 일주함. 고탄과 라사 정부만을 제외하고는 어느 곳에서나 따뜻한 환영을 받음. 고탄 이후의 여행은 카시가르 주재 영국 총영사의 후원을 받음. 티벳에서는 무장 강도들의 습격을 받았으나 우리의 무기가 우수했던 덕에 유혈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어. 탐험대는 티벳 여권을 소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낙추에서 북쪽으로 이틀 동안 여행한 뒤 10월 6일 티벳 당국에 의해 강제로 여행을 저지당함. 그 후 탐험대는 비인간적인 잔악행위를 당하며 15,000피트의 고도와 영하 40도의 호칸스에서 여름용 텐트만 가진 채 5개월을 억류당함. 탐험대는 연료와 의료의 부족으로 고통을 겪었으나 티벳에서 억류되어 있는 동안 5명의 몽고인, 히말라야인, 티벳인 및 90마리의 말과 야크가 죽음. 티벳 당국의 명령에 따라 라사 정부와 캘커타의 영국 총영사관으로 가는 모든 우편물이 압수됨.
지나가는 대상들에게 말을 걸거나 주민들에게서 식량을 사는 것도 금지된 돈과 의약품이 다 떨어진 탐험대원 중에 3사람은 여자가 있다는 것과 심장쇠약 진단서도 고려되지 않은 극심한 고통을 겪은 끝에 3월 4일 탐험대는 남쪽을 향해 출발함. 9명의 유럽인 탐험대원들은 모두 무사함. 무시무시하게 추운 겨울에 쓰라린 역경을 용감하게 버텨낸 이만 줄임. 어려움이 많았던 여행 중에도 루에리치는 약 500여 점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가운데 일부는 탐험 여행 기간 중에 완성된 것들이었다. 그리고 루에리치는 여행 중에 썼던 일지에다 알타이 히말라야라는 제목을 붙여 책으로 출판하기도 했는데, 이 책에는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여행담과 더불어 과학, 고고학 및 종교에 관한 루에리치의 생각들이 점점 수놓아져 있었어. 루에리치가 말등과 텐트 속에서 했던 생각들을 편집한 이 책은 한때 아시아의 심폰이라는 별칭이 붙기까지도 했었다. 종교의식을 고찰하는 과정에서 루에리치는 노토비치가 발견했던 것을 확증해줄 뿐만 아니라 거기에다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기에도 충분한 여러가지 증거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거나 손으로 쓰여진을 수입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잃어버린 세월과 세계 종교와 20세기 예술의 신비를 찾는 연구자들을 위해 성의사의 연구는 그들을 니콜라스 루에리치나 헬레나 루에리치가 찾아가지 못했던 비밀의 보관소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아름다움의 세계는 지혜롭고 침착하게 세계의 혼돈을 맞을 성실성과 힘을 가지고서 21세기로 들어가려고 하는 정신적인 순례자들을 향해 손짓할 것이다. 탐험대는 1923년 5월에 뉴욕을 떠나 동년 12월에는 영국령 시킴에 있는 다즐링에 도착했다. 게오르게 루에리치는 그의 일지 아시아 우주로의 여행에서 이렇게 적고 있다. 우리는 이곳에서 기지를 설치했고 시킴 지방을 수차 여행했으며 1924년 한 해를 모두 아시아 우주로의 광범위한 여행을 준비하는 데 보냈다. 루에리치 일가는 1925년 3월 6일에 다즐링을 떠나 카시미르의 스리나가르로 향했고, 거기서 그들은 솜씨 좋은 장인들에게 산행에 필요한 상당히 많은 양의 장비 제작을 의뢰했다. 왜냐하면 게오르게 썼던데도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길을 지나 카스미르로부터 중국의 투르키스탄까지 여행하려면 어느 때와는 다른 주의와 세심한 고려가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계속해서 게오르게가 썼던 일지를 보기로 하자. 산길에서의 추운 날씨와 중국 투르키스탄의 겨울에 대비할 장비들은 쪽제비 털로 깃을 두른 털코트, 털장화, 털모자, 털양말, 털 슬리핑백 등이었다. 그 밖에도 우리는 북심한 안감을 대고 방수천을 입힌 텐트를 몇 개 주문했다. 이 텐트들은 험한 여행과 거센 산바람에 견딜 수 있도록 특별히 제작되어야 했는데, 두겹배천으로 만들어져 바깥쪽에 저는 아래쪽으로부터 불어올라오는 강한 바람이 텐트 사이로 스며들어 텐트를 날려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땅바닥에 밀착되어야 했다. 그리고 텐트 폴은 두꺼운 대나무와 강철 이음쇠로 만들어졌으며 쇠기는 아연 도금을 입힌 쇠로 만들었다. 4월 15일 루에리치 일가는 카시미르의 상간역인 굴마르그에 도착했고, 거기서 몇 달을 보낸 뒤 8월 8일에는 80마리의 조랑말을 이끌고 레트리티 루트로 접어들었다. 파리, 모기, 벼룩, 찌개벌레. 카시미르에는 별별 해충들이 다 있다. 우리는 출발과 함께 피를 흘려야 했다. 루에리치는 알타리 히말라야에서 이렇게 적고 있다. 탕마르그에서는 한때 산적들이 우리의 행렬을 습격하여서 쇠몽둥이로 사람들을 두들겨 패기 시작했고 7명이 다쳤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권총과 라이플을 사용해야 했다. 군드에서는 고용인들이 말에게 독초를 먹였다. 말들은 온몸을 떨기 시작했고 마침내는 쓰러져 버렸다. 고용인들은 그날 밤 내내 산길을 오르내려야 했다. 가장 고통을 많이 받았던 말들은 내 말 마스탄과 게오르게의 말 삽사였다. 마부들은 탄약통 곁에다 불을 폈다.
들고양이가 텐트 안으로 들어와 게으르게 침대 밑으로까지 기어들었다. 아시아의 심장에서 로에리치는 다음과 같이 썼다. 스리나가르에서 레에 이르는 고대 대상로는 줄잡아 17일 만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하지만 대개는 며칠 더 걸린다. 왜냐하면 물베, 라마유루, 바스쿠, 칼부, 사스풀, 스피투 등등의 지역은 예술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너무나 감명 깊어서 그 기억이 여행자의 머릿속에서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것들이기 때문이다. 이제는 군데군데 폐허가 남아있고 쇠퇴해버린 물백사원도 한때는 웅장한 바위의 정상에 당당하게 서서 그 위용을 자랑했었음에 틀림없을 것이다. 물백 근처의 대로엔 거대한 마이트레야 불상이 서 있었는데 이것은 불교가 한창 융성했던 시절에 티베트인의 손에 의해서가 아니라 아마도 힌두인의 손에 의해서 세워진 듯 싶었다. 그렇게 높은 곳에 성체를 지은 걸 보고 사람들의 미적 감각과 두려움을 모르는 극기를 실감할 수 있었다. 저와 같은 많은 성 안엔 짐을 진 나귀도 지나갈 수 있을 만한 지하 통로가 강으로 닿아 있다. 이 동화와 같은 지하 통로에는 많은 훌륭한 전설이 얽혀 있다. 시킴에서처럼 라닥의 라마 스님들도 친절했고 타 종교에 대해서도 배타적이지 않았으며 여행자들을 환대했다. 불교 신자들이라면 마땅히 그래야 하겠지만 레에 이르기 전에 있는 11,000피트 높이에 위치한 작은 마을 니무에서 우리는 어떤 상황 하에서도 간과될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는데 이런 유의 경험담을 듣는다는 것은 아마도 매우 흥미로운 일이 될 듯 싶다. 그것은 고요하고 맑은 하루가 지나 어둠이 내렸을 때의 일이었다. 우리는 캠프를 치고 야영을 했다. 10시쯤 되어 내가 막 잠이 들으려고 했을 때 아내가 자기 침대로 다가와 모포를 들쳤다. 그러나 그녀가 모포에 손을 대자마자 모포에서는 강한 방전색의 횃불 형체를 띤 약 1피트 높이의 연보라색 불꽃이 일어났다. 아내 불이야 불이야 하는 소리가 나를 깨웠다. 벌떡 일어나 나는 텐트 안쪽을 훤히 밝히고 있는 움직이는 불꽃과 내 아내의 어두운 실루엣을 봤다. 나의 아내는 손으로 불을 끄려고 했지만 그 불꽃은 그녀의 손을 피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갔으며 몇 개의 작은 불꽃으로 갈라졌다. 그러다 그 불꽃은 점차로 쓰러졌고 마침내는 모포에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은 채 사라져버렸다. 우리는 여러 가지 전자기 현상을 연구할 기회가 있었지만 그런 경험을 했던 적은 분명히 그때가 처음이었다. 다질링에서는 타원형의 번개가 내 머리 위로 2피트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을 지나갔다. 카스미르의 굴마르그에서는 사흘 동안 끊임없이 천둥이 계속되는 동안 비둘기할 만큼씩한 우박들이 떨어졌고 그때 우리는 번개의 변화무쌍한 선지를 연구했다. 히말라야 산 중에서 우리는 제각기 다른 전자기 현상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몇 번씩 경험했는데 나는 그 중에서도 특히 15,000피트 고도의 추나르겐에서 겪었던 일이 어땠었는지를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 나는 밤중에 텐트 안에서 잠을 깨었는데 모포에 손을 댔다가 내 손가락 끝에서 마치 내 손을 감쌀 듯한 푸른 빛이 번쩍이는 것을 보고 몹시 놀랐다. 나는 그런 현상이 털로 된 물질과 닿았을 때만 일어나는 것이라고 믿고는 린네르 천으로 된 베개 밑에 손을 대봤다. 그러나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나는 온갖 종류의 물건들, 나무, 종이, 화폭에 손을 대보았지만 어느 경우에나 만져지지 않고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는 푸른빛이 번쩍였다. 전 히말라야 지역은 과학적 탐구를 위한 예외적인 장을 제공한다. 이 세상 어느 곳에도 이처럼 다양한 환경들이 집중되어 있지는 않을 것이다. 거의 30,000피트 높이로까지 솟은 봉우리들이며 15,000피트 높이에 있는 호수들, 간헐적이 솟아나는 깊은 계곡들과 온갖 종류의 뜨겁거나 차가운 광천들, 그리고 전혀 있을성 싶지도 않은 식물들. 이 모든 것들은 새로운 과학적 발견에 예기치 못한 성과를 증명해주는 증거 자료들이 될 것이다. 만일 누군가가 히말라야 산맥의 조건들과 다른 곳에 있는 산악지대의 조건들을 비교한다고 하면 얼마나 현저한 대조가 생겨날까? 히말라야 산맥은 진지한 과학자들을 위한 진정한 성지였다. 우리가 밀릭한 교수에 져서 우주선 더 커스믹 레이를 떠올렸을 때 우리는 이 위대한 과학자가 히말라야의 고지를 찾는다면 얼마나 경이로운 발견들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을 했다.
루에리치 탐험대는 18일 만에 레에 도착했는데 게오르게는 레에서의 체류 일정을 아시아 오주로의 여행에서 이렇게 적고 있다. 우리 탐험대는 며칠 동안에 걸쳐 유명한 히미스 루에리치의 아들 게오르게는 당시 지명을 헤미스로 표기했으나 영어 표기가 히미스이므로 동일함. 역주 수도원과 도시 주변의 명승지들을 찾아다닌 것만을 제외하고는 1925년 8월 26일부터 9월 16일까지 라다기 수도에서 머물렀다. 그리고 체류 기간의 대부분은 중국의 투르키스탄까지 이르는 험한 산길을 지났는데 필요한 준비를 하는 데 쓰여졌다. 루에리치는 히미스 사원에서 좋지 않은 인상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이사의 원본에 대한 실마리를 그곳에서 찾았다. 그런데 그가 나중에 출판했던 이사에 대한 기록을 그가 히미스에 있는 책에서 보았는지 안 보았는지는 밝히지 않고 있다. 그는 히말라야 여행 중 그가 쓴 일기의 일부를 모아서 1926년 발간한 책에서 히미스에 갔을 때의 느낌을 간략히 적어놓고 있다. 여행자는 불교의 또 다른 측면을 보지 않을 수 없었다. 히미스로 가보자. 가까이 갈수록 음침하고 암울한 기류가 감돈다. 검은 깔까마귀가 날아다니고 새까만 개들은 사력을 다해 으르렁거리고 있었다. 그리고 저리 서 있는 역곡은 외부와 완전히 차단됐다. 사원과 주택들은 뒤죽박죽 흩어져 있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한 성스러운 물건들은 음침한 구석바지에 전리품처럼 쌓여 있었다. 그 라마 스님들은 다소 학식이 있어 보였다. 한 안내 스님은 웃으면서 힘이 쓰는 거대한 이름이지만 사원은 아주 작주하고 말했다. 물론 작았다. 그 크기가 아니라 풍기는 분위기가 말이다. 이곳은 편견과 탐욕이 명백히 드러나 보였다. 단 하나 돋보이는 게 있다면 주위의 솟은 뾰족 바위들이었다. 아침엔 그 바위의 벼랑 위로 사슴들이 올라와서 떠오르는 아침해를 맞이하여 고개를 돌리곤 했다. 이 오래된 사원은 참발라에 관한 책을 남겼던 한 위대한 라마 스님에 의해 창건됐고 이 책들은 사람들이 볼 수 없는 밑바닥에 놓여 아마 생쥐들의 먹이가 되고 있는지도 모른다. 예수의 사본에 관하여 처음에는 완전한 부정이었다. 물론 승려 사회에서는 처음에는 부정적인 대답이 나오기 마련이다. 그러나 다음엔 말을 삼가는 듯이 조금씩 이해하기 어려운 말들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더니 마침내는 완전히 나타났다. 나덕에 있는 나이 많은 사람들이 그 사본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으며 그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 그리스도와 참발라의 행적에 대한 수기는 절의 가장 은밀한 곳에 놓여 있다. 그리고 이 책들을 편찬한 라마 스님의 초상이 환상적인 머리 장식을 하고 우상처럼 서 있다. 이 외에도 얼마나 많은 유물들이 번지하는 구석에서 썩어져가고 있는지 모른다. 하지만 탄투리 라마들은 그것들에 전혀 관심이 없다. 이와 같은 불교의 또 다른 측면을 아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들의 광적인 신학의 저변에 낀 먼지와 때를 닦아내는 게 얼마나 쉬운 일인가. 감동적인 벽화와 훌륭하게 제작된 조상들을 깨끗하게 보관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대사자, 신하, 부타의 가르침에 따라 사원의 조직을 잘 운용해서 이런 작업의 질서를 세우는 것도 어렵지 않을 것이다. 루에리치 탐험대는 레에서 융숭한 대접을 받았다. 그들은 수평선 위에 우뚝 솟은 17세기 왕궁으로 초대를 받았다. 라닥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우리에게 호의적이었다고 루에리치는 회고했다. 옛날에는 라닥의 왕이 거주했던 곳이며 현재는 카시미르 사람들에게 정복된 도시 레는 전형적인 티베트 도시로 우수한 진흙벽과 사원과 그 도시의 장엄한 정적을 가져다주는 스부르간 가로시의 일종인 듯함에 길다란 대열이 늘어서 있었다. 이 도시는 높은 산 위에 건설되어 있으며 가장 높은 곳에는 8층짜리 왕궁이 세워져 있다. 우리는 왕의 초대를 받아 왕궁을 찾아갔고 우리가 머물 곳으로 성체의 맨 꼭대기에 층을 택했다. 그러나 그곳은 바람이 심하게 불 때마다 흔들거리는 곳이었어. 우리가 머물고 있는 동안에도 문짝이 하나 부서져 나갔고 벽이 무너졌다. 그러나 거기서 내려다 보이는 훌륭한 경치는 우리에게 그곳이 무너져 내릴지도 모른다는 위험을 잊게 해줬다. 도시 전체가 왕궁 아래쪽에 놓여 있었다. 시장은 태상들과 과일, 상인들이 붐벼 왁자지껄했다. 도시 주변에 넓은 보리밭이 있었는데 그곳에선 농부들이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흥겹게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라닥의 러인들은 높은 털모자와 기덕기를 쓰고 아름다운 자태로 분주히 돌아다녔다. 그들의 등에는 긴 머리띠가 늘어져 있었고 거기에 많은 보석과 철장식이 달려 있었다. 레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돌구릉이 있었는데 그곳에서는 선다시대 드루이드 유적과 같은 생각이 드는 옛 무덤이 있었다. 또한 이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는 라닥을 정복하고자 했던 고대 봉고의 캄이 있었다. 이 골짜기엔 네스토리아의 십자가들도 보여 네스토리아교와 만교가 아시아에 얼마나 널리 전파되었는가를 상기해 볼 수 있었다. 다양한 인간들로 붐비는 아시아의 시장엔 대상들과 소란한 상인들이 오고 갔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히말라야와 함께 레를 둘러싼 고대의 전통의 변면이 내려오고 있었고 이에 따라 이사의 전선도 발생하게 된 것이다. 레에서 우리는 예수가 이곳에 왔었다는 전설을 다시금 들었다. 힌두인이었던 레의 우체국장과 몇몇 라닥의 불교 신도들은 시장 근처에 여지껏 연못이 남아있다고 얘기했다. 연못 주위에 서 있는 나무 아래서 예수가 팔레스타인으로 떠나기 전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했다는 것이다. 우리는 어린 예수가 상인들을 따라서 어떻게 인도로 갔었고 히말라야에서 높은 지혜를 얻게 되었는가 하는 또 다른 전설도 들었다. 라닥, 신캬 그리고 몽코에 널리 펴져 있는 전설들이 조금씩 차이를 드러냈지만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한 가지 공통점을 가졌다는 것을 알았다. 즉 그리스도가 인도와 아시아에 있었을 때는 그의 잃어버린 생활 동안이었다는 사실이다. 이 전설이 어떻게 그리고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 하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다. 아마도 네스토리아교에서 처음 나오지 않았는가 추측된다. 한 가지 가치 있는 사실은 이 전설이 아주 신빙성 있게 얘기되었다는 것이다. 알타이 히말라야에서 그는 이렇게 덧붙이고 있다. 한 선하고 민감한 힌두인이 이사전의 쓰기에 대해 의미심장한 말을 했다. 왜 사람들은 이사가 팔레스타인에서 뛰쳐나와 이집트에 갔다고만 합니까? 그는 공부하면서 젊은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가 후에 행한 선교를 보면 학문을 한 흔적을 아주 자연스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런 선교의 원천은 무엇일까요? 그가 행한 설교의 어느 부분에서 이집트의 자취가 보입니까? 사람들은 왜 불교에 인도의 영향을 찾지 못하죠? 이사가 대상로를 따라 인도로 그리고 이젠 티벳에 점령된 그 지역으로 여행했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왜 그리 강하게 부인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군요. 인도의 가르침을 멀리 떨어진 곳에까지도 널리 알려졌다. 티아나의 아폴로니우스의 생애와 그가 힌두교의 성자들을 찾아갔었다는 이야기를 떠올려보라. 어떤 이들은 예수의 추종자들을 나라의 적으로 간주하고 박해할 것이라는 정부의 칙령이 새겨진 석반이 시리아에서 발견되었다고 우리에게 알려졌다. 이 같은 고고학적 발견은 교사 예수, Jesus the Teacher의 역사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에게 기이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카타콤에서 생활했던 초기 기독교도들에 의해 사용되었던 작은 궁전들도 마찬가지로 이들은 설명할 수 없을 것이다. 사실상 최초의 카타콤들을 이 여지껏 남아있다. 자신의 의식으로 약간 어려운 문제가 파고들 때 곧잘 그것을 경멸해버리는 사람들이 항상 있어왔다. 그렇게 된다면 지식은 형식적인 것으로 전락해버리고 중상모력은 정교한 기교로 연마된다. 도대체 어떤 그럴싸한 방법으로 최근에 모든 동양인의 의식 속에 허위가 침투했단 말인가. 그리고 팔리어와 티베터로 긴 논문을 한 편이라도 쓸 수 있는 과학자가 어디 있단 말인가. 우리는 이처럼 허위를 조작할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을 알지 못한다. 레는 아주 독특한 곳이다. 여기서 붓다와 그리스도의 길이 연결되었다. 붓다는 레를 거쳐 북쪽으로 갔다. 이사는 티베트에서 오던 길에 이곳에서 사람들을 마주 대하고 이야기를 나눴다. 은밀하고 신중하게 이 전설들이 보존됐다. 누구보다도 라멘 스님들은 침묵을 지키는 법을 알았기 때문에 이것이 퍼져나가기 어려웠다. 사람들은 오로지 일상 언어에만 의지해서 입에서 나오는 그 말뿐만 아니라 말이 풍기는 대체적인 이해까지도 포함하여 그들이 간직하고 있는 의미심장한 신비들에 접근할 수 있다. 사람들은 깨우친 켈롱들이 모두 많이 알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는 그들이 우리보다 더 많이 안다고 생각하며 심지어 그들의 눈을 보고서도 도대체 그들이 우리가 하는 말에 동의하고 있는지 아니면 속으로 비웃고 있는지 추측조차 할 수 없었다. 이처럼 과묵한 사람들은 그들 자신을 그야말로 어리석다고 취급했던 스쳐 지나가는 학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는가 참으로 짐작이 간다. 그렇지만 이제 아시아가 개화할 시기가 도래했다.
라다게 왕국에 거주하면서 로에리치는 그림에 대한 영감을 얻었다. 이사가 설계했던 바로 이곳에서, 그리고 저 높은 테라스에서 나는 눈에 비치는 모든 것들을 그림으로 표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바람이 사물을 맑게 씻어주는 그 이 같은 고지에서 참으로 위대한 영적 교류의 흔적이 드러나 보였다. 물론 이곳은 변했다. 파괴와 건설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이어쓰기에 문제의 쓰기에 대한 확증을 얻을 수 있었던 또 다른 사실을 그는 발견했다. 요새한테 라마가 스스로 찾아왔다. 그는 가난했지만 10명의 라마 스님과 친척들을 데리고 왔다. 대화를 해보니 그 대라마의 가족들이 이사에 대한 수기를 알고 있음이 분명했다. 그들은 또한 많은 회교도들도 이 수기를 소유하고 싶어 한다고 우리에게 알려줬다. 그 나이든 라마가 떠나자 그 앞에 있던 무리들이 그에게 간소하고도 아름답게 그리고 정중히 절을 올렸다. 게오르기가 알아두어야 할 티베트의 모든 방언들을 다 알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이곳 사람들은 통역자가 없을 때에만 영혼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한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분명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 단순한 호기심만은 아닌 지식에 대한 끊임없는 사랑으로서. 1925년 9월 8일 미국으로부터 온 편지가 옴. 많은 소식들이 우리에게로 오지 못하고 유실되지만 이번 것은 6주일이나 걸렸어도 무사히 도착했다. 식당으로 쓰기로 한 방벽에는 가지각색의 꽃들이 꽂힌 꽃병들이 그려져 있다. 그리고 침실벽에는 친타마니, 이 세상에서 가장 신기한 보석의 심볼들이 그려져 있다. 조각이 새겨지고 세월의 때로 찌들어 검어진 기둥들은 커다란 난간 기둥으로 거무스름한 천정을 떠받치고 있다. 조그만 문들은 높다란 문턱 위에 올려져 있고 좁다란 창문에는 유리가 끼워져 있지 않아서 어둠이 깔리기 전까지는 바람이 제멋대로 새어들어왔다. 바닥에는 야르칸드에서 가져온 밝은 빛깔의 펠티천이 깔려있다. 아래쪽 난간에는 지저대는 검은 게, 퉁발과 하얀 게, 암동가 있는데 그 놈들은 모두 우리의 새로운 길동무들이다. 감동 안에는 바람이 휙휙 소리를 내며 지나가고 낮은 낡은 벽들이 흔들거린다. 나는 지붕으로 출입구가 나 있는 맨 꼭대기 층 방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다. 문에서 젖혀져 열게 되어 있는 그 널따란 찬문이 나 있고 기둥에는 복잡한 브레스코 타입의 기둥머리가 붙어 있다. 층교와 사닥다리와 거무스름한 천정들은 몇 세기를 두고 만들어진 것들이다. 나는 전에 어디서 이 방을 보았었을까? 어디서 이 밝은 빛깔들이 번쩍였던 것일까? 틀림없이 시카고에서 공연되었던 눈 아가씨 스노우 메이든의 무대에서였을 것이다. 로에리치는 1921년에 림스키 코사코프가 눈 아가씨를 공연할 때 무대 장치와 의상 디자인을 맡았었다. 아내가 방 안으로 들어오면서 어머 여기는 정말로 멋진 방이군요 한다. 그러나 그런 생활은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끝나버렸다. 가을이 시간을 늦춰주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우리는 근둥지방에 차가운 가을바람이 불어오기 전에 케라코름을 지나야 했다. 샤오으로 통하는 길은 이제부터 일주일 이내로 지나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다리를 땔감으로 뜯어갈 것이고 계곡의 물은 길이가 한 길이 넘는다. 카르돈과 사스르를 지나서 가는 길이 남아있기는 했지만 이런 것 저런 것을 모두 고려해 넣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출발 날짜를 앞당길 수밖에 없었다. 커다란 대열을 이르고 있을 때는 사람도 하나의 물건이 되고 마는 것이다. 케라코름, 검은 왕자 중국 국경을 넘어서면 옛사원들이 다시 나타날 것이다. 마당에서는 사람들이 야크의 짐을 다 실어놓고 있었다. 자, 이제 출발이다. 날씨는 청명했다. 1925년 9월 18일. 로에리치는 전술한 그의 여행일지와 그때까지 완성한 그림을 미국의 우편으로 붙이려 했지만 대상들이 9월 19일까지 떠나지 않았으므로 이사에 대한 내용을 거기에 덧붙였다. 우리는 이사의 전설이 얼마나 널리 퍼져 있는가를 알았다. 이런 전설의 내용을 아는 것만이 중요했다. 라마 스님들은 이 전설이 지닌 중요성을 알고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경로하며 이런 전설을 비방하기만 하는가? 이른바 경애서라고 불리는 서적을 비난하는 방법에 대해선 누구나 알고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비방이라는 것이 그리 높은 지성을 요구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다수의 경애서들이 많은 공식 문서보다도 더욱더 진실에 가깝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도 거의 없을 것이다. 진실을 밝힌 많은 기록들을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망각 속에 묻어버린 반면 모든 사람들에 의해
공인되었던 크랄레드 보르스키스키, 크랄레드 보르스키스 매뉴스크립트가 위조된 것임이 밝혀지기도 했다. 소위 에비오니테 복음서, 에반겔 더 에비오니테를 상기해보자. 오리겐, 제롬, 에피파니 등과 같은 대가들도 이 전기에 대해 언급했었다. 2세기 때 이레네우스도 이걸 알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은 어디 갔단 말인가? 따라서 우리는 이사의 전설, 인간의 아들 중 최고인 자, The Best of Human Sons가 전하는 사실과 사유를 쓸모없는 논이라고 일축해버리기보다는 인간적인 견지에서 더 많은 고찰을 내몸이 좋을 것이다. 이런 전설의 내용이 현대인의 의식과 얼마나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곰곰이 생각해보고 이것이 모든 동방인들에게 얼마나 널리 알려졌고 얼마나 오랫동안 전수되었는가를 하는 사실에 경각심을 가져보자. 우리는 이사가 최초로 가르침을 베풀었다는 전설이 있는 연못을 지났다. 왼쪽엔 선사시대의 무덤들이 남아있었다. 그 뒤쪽은 고대 계율의 창시자였던 붓다가 북쪽으로 코탄까지 갔던 길이다. 건물과 뜰의 폐허가 늘어져 있어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말해줬다. 그리하여 루에리치와 그 가족들은 다음 순례지를 향해 여행을 계속해 세계 최고의 대상로를 따라 카르동 라라는 길이라는 뜻까지 갔다. 이후 3년 동안 그들은 아시아의 중심부를 둘러 살폈다. 그들은 카르동 라를 건넌 후 9월 23일 마지막 이사담을 들었다. 뜻밖의 회교도들을 만나 밤이 금세 지나가 버렸다. 사막의 변경에서 그들은 예언자 마호메세, 가정생활과 여인 존중 사상 등에 관한 이야기를 냈다. 그들의 이야기는 아크마이스, 운동과 예수의 무덤이 스리나가르에 있고 마리아의 무덤이 카시가르에 있다는 전설로 옮겨졌다. 이리하여 이사의 전설을 다시 듣게 된 것이다. 회교도들은 이런 전설에 특히 관심이 있었다. 이 예수의 잃어버린 세월이라는 내용의 그 진위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는 없는데요. 근데 지금 이 글을 말하고 있는 그 니콜라스 루에리치라는 분은 실존했던 인물이고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화가이고 신비주의자 등의 그 다방면에서 그 두각을 나타냈던 그 인물입니다. 자주